대전보건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는 나의 비전과 진로 설정하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7주 차에 왔습니다. 그죠? 이제 곧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틀림없이 지난 6주간의 시간을 거쳐서 굉장히 나름 고민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들로 우리 진행이 될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일단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겠죠. 진로를 설정한다라는 건 다시 바꿔 말하면 나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이니 일단은 목표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직업 탐색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목표라는 게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구나를 알았으면 나의 진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직업을 좀 탐색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진로 목표 설정하는 것까지 어쩌면 진로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건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다음 주 수업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고민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적거나 어딘가에 크게 기록하거나 제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 수업이 이루어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 차트 수업이 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생각 정도는 다음 주까지는 해와야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 들어가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자, 여러분들께 제가 또 질문 드리면서 이번 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단어 뜻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 단어 아니고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혹시 펜슈머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신입생 친구분들 중에서는 이미 펜슈머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이 펜슈머라는 단어 뭔가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기획사나 그죠? 뭐 연예인 소속사에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보면서 나는 팬으로서 그죠? 그 아이돌의 팬으로서 그 아이돌 소위 이야기하는 소비하는 입장에서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단순하게 내가 완성된 아이돌을 보면서 소비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같이 그죠? 그 아이돌이 정말로 괜찮은 아이돌로 성장하는데 같이 함께 그 과정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펜슈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요즘에 보여지는 그 이명 씨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이명 씨가 처음에 소위 이야기하는 별로 그렇게 이름 없는 가수에서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어머니들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훌륭한 가수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투표도 하고 응원도 하고 나름대로 조언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 속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의 의견과 나의 노력이 들어간 그 제품들을 소비하는 데 만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펜슈머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렇다면 멀티페르소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멀티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멀티플레이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다양한 어떤 포지션에서 활동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멀티플레이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페르소나는 뭐예요? 페르소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죠. 그걸 우리는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멀티페르소나는 우리가요 사실 여러분들 그 신입생분들 SNS 활동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고백. SNS에다가 100% 순수한 나의 현재 모습만 내가 올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나의 모습 중에서는요 정말 괜찮은 모습도 있고요. 조금 힘든 모습도 있고 좀 우울한 모습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기왕이면 괜찮은 모습들만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SNS를 보면서 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나만 힘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야 요즘에 내 친구 이렇게 잘 지내? 나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다양한 SNS 활동을 하면서
각각마다 나는 다른 가면을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올릴 때 어디 간 것, 맛집에 간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올려. 그래서 마치 나는 매일매일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만 먹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죠? 그러한 가면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딘가에는 굉장히 나는 감성적이고 시적인 사람이야 라는 어떤 가면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멀티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SNS마다 내 나름대로 설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게 실제 내가 아닐지라도 가면을 쓰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멀티페르소나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사람의 전체는 아닐 수 있어 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멀티페르소나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세 번째로 업글인간 뭔가요? 업글인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신입생분들 업글인간 뭘까요? 네, 대충 또 이것도 단어를 나눠보면 인간 알아요. 인간 알고요. 업글 알죠.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서 업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요 뭐냐 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단순하게 발전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글 인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 부모님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그죠? 남들 결혼할 때쯤 결혼하고 남들 집장만 할 때쯤 집장만 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남들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잘 사는 삶이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한테 맞는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업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죠? 나름 2020년에 그 어떤 하나의 트렌드다, 신조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세태를 반영한 그런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입생분들 고민하세요. 나 이런 단어 모르는데 요즘 세태를 반영했다고? 요즘 트렌드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은요 아직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게 될 가능성이 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계속해서 어떤 세태에 반영이 된 새로운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그렇게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트렌드라는 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렇다면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나로서도 어떤 새로운 환경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변화상도 좀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시대의 흐름을 좀 보자면 시대의 흐름 이제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산업혁명 어려운 얘기 나왔어요. 그죠? 자,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일단 쭉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혁명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져 왔고 시대가 다르면서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요,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면서 기계화 혁명이 되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했던 것들을 기계의 힘을 좀 빌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 시대가 1차 산업혁명이고,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산업이 거대화되고 뭔가 이렇게 공업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튼튼한 신체를 가진,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인재로 뽑혔대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튼튼한 신체, 그걸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에너지가 개발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냥 기계의 도움만을 받는 게 아니라 왜 보통 컨베이어 벨트, 그래서 왜 기계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가 돼서 자동화돼서 물건들이 쫙 나오는 그런 시대 있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그때에는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대우받던 시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 우리가 보통 정보화 시대, 어쩌면 여러분들 사실 우리 얼마 전까지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 시대는 끝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중요해? 라고 봤더니만 어쨌든 그러한 정보들을 빨리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좀 더 쉽게 말하면 사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능력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던 시대다가 한 5년 정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뭐야? 라고 봤더니만 인공지능으로 대신되는, 그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계를 조작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 조작만 해놓으면 걔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그쵸?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은요,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기타 등등 해서 새로운 기술의 혁신 시대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화해서 입력해 놓은 그것들에 의해서 나름 로봇이 상황 판단까지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래요. 웬만한 일들은 사실은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또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인재상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나름대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시대에 있어서 인재상 어떤 인재를 원할까라고 가만히 살펴보면 어쨌든 간 웬만한 것들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러면 그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경쟁력이 되겠죠. 그것들은 무엇일까라고 가만히 봤더니만 소통하는 능력, 그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협력을 하는 능력, 뭐 배려하고, 그죠? 저 사람과 내가 함께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능력, 더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데이터에 없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인가, 개선점들을 찾아낼 것인가, 어떤 대응책을 찾아낼 것인가, 어떤 그러한 능력들, 문제 해결 능력, 그죠? 더불어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윤리성, 이런 것들은 아직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고 내가 기왕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인재로 준비하고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봤더니만 그게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어쨌든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 굉장히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거 당연히 갖춰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나아갔을 때 그것들을 잘 해나가고, 지금 당장 경쟁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얘는 실험을 통해서도 나온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1953년 미국 예일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혹시 글로 써놓으신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요. 자, 미국의 예일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히나 시절이 이제 조금 예전이죠. 예전 시절에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건, 이 예일대 정도면 그래도 이 시절에 이 대학 정도 졸업하면 어느 정도는 좀 성공이 보장된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소위 이야기하는 괜찮은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좋은 대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했다는 건 나름대로 당신들은 괜찮게 살 가능성 크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물론 대답에는요, 물론이죠. 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글로 써놓은 목표 있는데 좀 보여드릴까요? 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죠. 뭐 굳이 꼭 그거를 글로 써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나름대로 목표가 있기는 있는데 꼭 그거를 제가 글로까지 써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사람마다 뭐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다음에요. 이제 이 사람들을요, 22년 뒤에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한 22년 뒤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2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결정이 된, 그죠? 그 정도 이제 중년층이 된, 중장년층이 된 이제 그 정도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들을 정리했는데 이렇더라는 거예요. 한 27% 정도의 사람들은요, 그때 대답하기를
아니, 그냥 뭐 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무슨 목표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했더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려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22년이면 한 40대 뭐 중후반? 요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정도 나이인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뭐 나라의 지원을 받거나, 그죠?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목표요. 그냥 제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냥 생계 꾸려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란 이야기지요. 자, 그리고 목표 있기는 있는데 그거 꼭 적어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 목표가 뭐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들을 할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로는 없어요. 라고 말했던 10% 정도의 사람들은 비교적 여유 있게 살려란 이야기예요. 이제 생계를 꾸려가면서 뭐 때가 되면 좋은 곳에 여행도 한 번씩 가고, 그죠? 뭐 좋은 날에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나름 문화생활도 즐겨가면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숫자를 보면 금방 계산되죠? 이제 남은 거 몇 퍼센트 남았어요? 3%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목표요, 제가요, 써놓은 거 보여드릴까요? 저는 집에 이렇게 책상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목표 써놓은 거 있어요. 저 수첩에 이렇게 기록한 거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3% 정도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부라는 건 나머지 97% 사람들의 경쟁력을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경제력만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했어,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어쨌든 간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경제력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 나름대로 내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거나 혹은 초과 달성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목표가 굉장히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성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들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요, 어쨌든 이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급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방향 설정을, 진로 설정을 명확하게 해놓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놨을 때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알아봤던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대표를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보이는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아니고 제 세대예요. 제 세대인데 여러분들 아마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혹은 또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배우가 된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사람은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 양식을 머릿속에 개고 실제로 그것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좀 투입해라.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는요, 원래는요 미국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나름대로 이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기준에서 성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적었대요. 이 사람의 최종 목표는 나는 되게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막 고민을 하다가 나 정치해야 되겠어. 근데 오스트리아라는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정치인이 돼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외국인이 미국에서 정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그 정치 명문가라고 하는 케네디가의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그런 여성이 나와 결혼해 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니 미국에서 내 나름 유명인이 돼야 되겠다. 유명인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그 안에서 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커지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웠고 실제 그걸 적어놨대요. 나 이렇게 해야지 적어놔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민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지도 않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유명해지기가 참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디빌더 대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바디빌딩으로 여러 차례 우승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영화 배우가 됩니다. 영화 배우가 되어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터미네이터, 그죠? 터미네이터에 나와서 세계적인 배우가 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은 케네디가의 여성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실제 미국의 주지사로 나가서 3번이나 당선이 된 경험이 있죠. 그러한 경력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본인의 목표를 이루면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영화로 돌아온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 막연하게 세웠던 그 목표들을 나름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었던 건 왜 그럴까라고 보면 일단 그것들을 적어서 내가 본 거예요. 오케이,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그 적은 걸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이 뭐지? 아, 나 정치를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적어서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의 야구 선수예요. 이 야구 선수인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평까지 들었냐면 그때 당시 21살 당시에 지구상에 있는 투수 중 최고다. 사실 우리가 야구하면 미국을 최고로 치거든요. 메이저리그 얘기하잖아요. 메이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그거를 미국 야구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야구 선수가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었고 실제 미국에서 굉장히 잘 활동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타니 쇼헤이가 처음부터 미국에서 활동한 건 아니겠죠. 처음에 일본에서 야구 선수로 성장을 해 나가는데 이 오타니 쇼헤이가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목표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나름대로의 단계를 구체화해서 적어 놓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을 쌓고 실제 그 목표들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어떤 발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2주차였나요? 만다라트 그래서 나름 버킷리스트 막 그려봤어요. 그래서 왜 사각형 이렇게 그려서 그 안에다가 최종 목표 우리 졸업이라는 거 아니면 대학생활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얘네들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막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오타니 쇼헤이가 했습니다. 그거를 해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본인의 어떤 목표를 잘 이루어냈던 선수 중에 하나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실제로 김연아 선수는 이런 목표를 세웠던 거예요. 나 스케이트 열심히 타서 나도 국가대표 선수가 돼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지성 선수도 나 축구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서 나 국가대표 돼야지 라고. 자, 중요한 건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선수처럼 나의 최종 목표는 국가대표 선수야. 나 그거 하기 위해서 계속 나 스케이트 열심히 탈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노력할 거야. 라고 적어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적어 놨대요. 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목표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것들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더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얼마나 구체화해 놓고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모하는 거죠. 메모. 그죠? 적어서 확인해야 돼요. 요즘에는 메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그죠? 뭐 노트하고 펜이 없어도요. 휴대폰에다가 바로 메모장에 입력. 그죠? 아니면 뭐 나한테 문자 보내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들 반드시 글로 쓰고 중요한 건 그것들을 측정 가능하게 써서 내가 매일매일 보면서 확인하고 그것들을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예고된 것처럼 아시죠? 8주차에는 과제가 있고 그 과제 나 혼자 열심히 작성해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LMS에 올려서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공유한 걸 다른 학생들이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거기 LMS 시스템에 올려놓고 그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책임감이 좀 더 생길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공유하고 나름대로 그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나아가는 나의 가치에 부합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써야지만 이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자, 여기서 열심히 기준은 뭐예요?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1시간씩 영어 공부한다. 이건 어때요?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방법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자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영어 성적이요. 토익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300점이에요. 그런데 오케이 내가 지금 10월 달이니까 내가 올해가 끝나기 전에 700점까지 내가 만들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겠다 안 되겠구나 포기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전할 만하게 하되 상위 목표와 관련해서 기한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굉장히 잘 세워진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 여행을 가고 싶어 라는 목표를 세우는데요.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울 때 어떤 게 잘 세운 목표인가 라고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여행 가기, 해외여행 가기, 제주도 여행 가기, 2학년 여름방학 때 제주도에 여행 가기. 자, 2학년 여름방학 때 제주도에 혼자 일주일간 여행 가기. 어떤 목표가 죠? 죄송합니다. 여기 4번이 2개예요. 마지막 거 우리 5번을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목표가 가장 잘 세워진 목표인가 보면 당연히 4번을 가장한 5번. 얘가 가장 정확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표를 세웠을 때 내가 이것들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지? 라는 것도 잡히고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 하위 목표들을 잘게 쪼개서 세울 수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시간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목표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잠깐 쉬고 나서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